방금 전에 제가 그 일리아라는 분의 이제 두피 건강에 대한 이야기, 머리숱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바로 저에게 공격이 들어오네요. 아니, 저는 이제 그분은 절 모르고 저희가 얘기한다고 그분이 못 듣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뒷담화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요새 사실 그럴 때가 있어요. 지인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도은아, 너가 머리숱이 별로 없었구나. 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니, 원래도 머리카락이 얇고, 예, 머리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괜히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봤을 때 그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면 그 얘기는 하지 말자. 예, 그 사람도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얘기해서 이걸 기분 나쁘게 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중에서 사실 가장 예민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여자분들은 이제 살쪘다 뭐 이런 얘기고, 남성분들은 이제 머리숱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향후에 예, 저의 발언에서 머리숱 얘기는 스스로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상대방에 대한 얘기는 절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우리 글로벌 인터뷰. 이분은 머리숱이 많네요. 이런 거 괜찮죠? 예,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 함께 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머리숱은 네. 많은데 머리가 큰 허준영입니다. 아,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면적 아니 머리가 큽니다 제가. 예. 아, 자, 외모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PPI도 공개됐고 CPI도 공개가 됐습니다. 시장은 환호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용을 좀 보셨습니까? 네, 뭐 환호할 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CPI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시장 기대만큼 나왔고 그 전에 세 달은 시장 기대보다 높게 나왔는데 어쨌든 보고 싶은 걸 드디어 보게 됐다라는 거고. 그렇죠. 많은 분들 생각하시는 대로 사실 연준이 갑자기 뭐 한 번 숫자 잘 나왔다고 급변침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숫자들이 앞으로 한 3번 정도 혹은 4번 정도 쌓이면 그때 되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보고 싶었던 금리 인하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거니까 그러면 그 시작점에 우리가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앞으로 한 3-4달만 잘 나오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 아닐까 싶고요. PPI 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그전 달 거, 3월 달 거를 조금 하향 조정했거든요. 원래는 2% 0.2 전달 대비 0.2 상승해서 전달 대비 0.1 하락으로 바꿨고요. 네. 거기 대비 시장 기대보다 약간 높게 오른 거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뭐 이것도 사실은 뭐 내려간 거랑 거의 다름없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얼마 전에 뭐 GDP 발표하고 나서 그때는 마치 미국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기가 강하지 않고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막 단어가 언급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또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참 요즘 보면 그 저희 사랑에 처음 빠졌을 때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사랑에 처음 빠졌을 때. 예, 너무 특히 설레고. 첫사랑일 때. 그러니까 첫사랑이고 짝사랑일 때 그런 느낌을 봤는데 아, 초등학교 2학년 상대방이 때. 나한테 잠깐 웃어주기만 해도 굉장히 과대 해석을 하고 제가 날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약간만 무관심해도 이거 안 될 건가? 난 역시 안 되나 봐라고 생각하고 감정의 진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최근 들어서는 그런 느낌이고 네. 그것이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누적된 고금리나 고물가 그리고 뭐 미국 경기는 좋았습니다만 전 세계 글로벌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코로나 이후의 상황 이런 것들 끝에서 결국은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겪어내야 될 또 그런 이 마음고생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뭔가 이 모든 숫자에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만 더 내 기준에 안 맞고 시장 기준에 안 맞으면은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걱정을 하고 그러는 거다. 근데 지금은 보면은 다시 또 예민하게 반응하는 쪽이 긍정적으로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인식하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좀 기조가 이제는 이제 걱정보다는 좀 미국 경기는 괜찮고 물가는 내려갈 거야 쪽으로 계속해서 기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인 쪽이 좀 더 엣지가 가 있는 방향성이었는데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만 부정적인 것이 나와도 과민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전반적으로 우리 여도은 앵커께서 잘 정리해 주신 대로 지금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는 잘 버티고 있고 물가는 내려가는 속도는 더디지만 어쨌든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네. 그리고 파월 의장도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금리 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제는 선을 그어도 될 것 같고 결국은 그럼 금리라는 것도 내려가는 방향일 텐데 그것이 언제 시작이냐인지가 관건인 거죠. 그런데 네. 오늘 숫자는 그리고 어제 이번 주에 나왔던 숫자들은 어쨌든 간에 그 방향성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라는 걸로 보이는 거죠. 네. 사실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 금리 인하를 막
올렸던 것처럼 이렇게 팍팍팍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금리를 그렇게 빨리 내린다라는 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인 거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리 인하의 폭이나 그 속도를 정말 천천히 조정하면서 미국 경기는 강해. 근데 우리가 이 정도 수준으로 금리를 유지하기보다는 물가 때문에 조금씩 내릴 거야라는 그런 뭔가 줄다리기를 되게 잘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네, 상황인 맞습니다. 거죠. 최근에 연준의 금리 인하를 네 번의 금리 인하기를 보면 그중에 세 번이 굉장히 안 좋은 이벤트로 급격하게 내린 금리 인하잖아요. 그렇죠. 한 번 정도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조금 이제 떨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경기 조절로 가는 금리 인하였는데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연준 입장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는 무슨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그 저스틴 벌랜더라는 투수가 있습니다. 네. 82년생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여전히 잘 던집니다. 네. 부인이 케이트 업슨이고요. 그래서 TMI. 그래서 그 저스틴 벌랜더를 저희가 금강불개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금강불개. 저 나이에도 저 강속구를 저렇게 던져내니 저 몸은 도대체 어떤 몸일까? 그러면서 금강불개의 몸이다. 네, 저희가 네. 그렇게 야구 팬들이 그렇게 네, 많이 네. 부르거든요. 미국 경제 약간 금강불개인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는 생산성 향상이라는 뭐 큰 팩터도 있고 최근에 이제 AI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 경제는 최근 들어서 봤을 때는 아주 심하게 부러질 때가 아니고서는 사실은 호황기도 굉장히 점점 좀 길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한번 팍 꺼지고 이런 비즈니스 사이클이 미국 경제에 좀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좀 안 가본 길을 새로 운전하는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천천히 가야겠죠. 그러니까 천천히 가야 될 거고 사실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뭐 여기 시청자들도 다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았던 적이 근 한 30년 사이에서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연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는 마치 저희가 오른쪽은 비탈길이고 낭떠러지고 왼쪽은 산 그 비탈인 그런 데를 이제 운전하는 가드레일 없는 그런 데를 네네. 운전하는 기분으로 운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금리 인하를 정말 신중하게 단행을 해야 될 텐데 그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9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월이 9월인 거죠. 네, 9월인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그 페드 와치 레이트 거기 그 CME 선물 시장 금리 예측치를 좀 보니까 네. 확실히 CPI가 시장에 굉장한 안도감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9월에 내릴 것 같다. 1회 내릴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어제는 50이었는데 오늘 한 53 정도까지 지금 방금 전에 들어가 보니까 올랐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2회 인하까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그러니까 1회 인하가 아니고 2회 인하까지 확실히 확률이 늘어나고 있고 12월 기준으로 볼 때는 3회 인하가 지금 24%까지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네. 시장이 조금 또 앞서가기 시작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약간 또 듭니다. 네. 물가 얘기에서 우리 H3 콜님이 명확한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물가의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 표현이 좀 와전될 수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연준이 그러면 가장 신경 쓰는 지표는 이제 결국에는 물가 관련한 그리고 물가를 상승시키고 하락시키게 만드는 그 주변 여건들 중에서 이제 고용 관련한 데이터들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연준이 그 중에서도 뭐를 제일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 연준은 물가를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뭐 슈퍼코어를 제일 심하게 보고 있는 네. 것 같고요. 지금 물가가 제일 안 떨어지는 데가 쉘터 그러니까 주택, 주거비 쪽이랑 지금 서비스 뭐 메디컬 서비스나 아니면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 이쪽이 지금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쪽이 얼마나 빨리 떨어지느냐 떨어지는 속도나 상황을 지금 보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여돈 앵커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사실은 뭐 저도 공부를 좀 그러니까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한답시고 하긴 했는데 느낌이 그러니까 연준이 사실은 듀얼 맨데이트라고 해서 이중 책무를 갖고 있잖아요. 물가랑 최대 고용이 이제 두 가지 목표잖아요. 그거 어떻게 맞춰요? 맞추는 게 사실은 이게 수요 측에서 샥이 들어오면 편하죠. 네. 왜냐하면 수요 측에서 예를 들어 좋은 샥이 들어오면 물가 상승률은 올라가면서 고용은 점점 타이트해지니까 네. 그거는 그 경기를 금리 갖고 냉각시키면 되는 거고 네. 반대의 경우에는 금리 갖고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좀 붐업시키면 되는 건데 네. 지금 그 엣지 둘 사이의 엣지가 사실 일정하지 않다라는 게 학계의 중론인 것 같아요.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라는 게 학계의 중론이니까 웨이트가 네. 어떨 때는 조금 더 고용 쪽에 무게를 많이 둘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러니까 경기에 무게를 많이 둘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물가에 좀 무게를 많이 둘 때가 있는데 그걸 갖고 저희가 이제 도비시하다 호키시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사실은 거의 물가 중심의 그렇죠. 통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물가 중에서도
PC 중에서도 슈퍼코어 PC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2%라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9월 전에 뭔가 그 연속성을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9월에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려면. 근데 사실 그 지금이 5월, 6월, 7월, 8월인데 이게 한 달 뒤식으로 데이터가 나오면 거의 뭐 6월이나 7월부터는 연속적으로 이게 2%라는 숫자가 찍힐 것이라는 예측인데 저는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아니 그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론 앵커께도 네. 잘 아시고 뭐 시청자분들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2% 가야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저희 마치 그러니까 빙판길 위에서 차 운전하면 어떻게 운전하시죠? 보통은 앞에 꺾을 때가 있으면 미리 약간 돌리면서 시작하잖아요. 그쵸. 그 순간 꺾으면 차가 돌아버리잖아요. 근데 연준에서 특히나 이제 파월 의장의 그런 인터뷰 관련한 내용들을 보면은 2% 숫자 안 지키면 절대 안 내릴 것처럼 이야기를 2%로 해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확신이 네. 생길 때까지 내리지 않겠다라는 거지. 그 확신. 2%를 히트할 때까지 칠 때까지 내리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네. PC를 보잖아요. PC가 이제 연준이 보는 물가 지수인데 네. 물가 지표인데 PC가 지금 2%대 중반까지 내려왔어요. 네. 코어 PC도 한 2% 중후반까지 내려왔고요. 그러면 그게 2%를 쳐야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2%를 향해서 잘 가고 있다라는 확신이 확신. 들기 시작하면 금리를 내려야지. 사실 그때 2%를 딱 치고 나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경기가 오히려 늦죠. 수축돼 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2% 타겟이라는 말이 네. 학문적으로도 보통 그렇거든요. 통화 정책은 보통 2년입니다. 뭐든지 다 그냥 2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대충 물가 상승률이 2% 밖으로 벗어나더라도 그 2년의 시계 안에 그게 보통 통화 정책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중기의 시계거든요. 미디엄런의 시계거든요.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 안에 2%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책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걸 저희가 적용시켜 보면 네. 지금 현재 2%에서 아주 많이 벗어났다가 2%로 돌아가는데 2%로 돌아가는 것이 거의 끝이 보이면 우리가 부산을 가는데 대충 한 양산쯤 지나면 부산이 막 저 멀리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때쯤 되면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경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워낙에 지금까지 보면 너무나 신중한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처럼 거의 9회 말까지 보고 아 이번 경기는 이겼구나 졌구나를 판단할 것 같은 그런 연준의 모습들이어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학자라고 불리는 네. 사람이잖아요. 네. 저는 시장에 계신 분들을 보면 참 굉장히 재밌고도 한편으로는 또 존경스러운 부분이 네. 있는 게 한쪽으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고 네. 한쪽으로는 또 일말에 굉장히 조심성을 마지막까지 남겨두시는 게 있어요. 저는 지금 미국 경기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속도는 좀 더디긴 하지만 네. 내려가는 가고 있거라고 끊임없이 생각은 하시잖아요. 기본 네. 방향은 그거라고 그렇죠.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문단속 우리가 안 한 거 없나 보자. 자 이 공기 새는 거 없나 한번 보자. 자 그런 거 보고 지금 계신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사실은 저는 중요한 거는 앞쪽의 마음에 훨씬 큰 비중이 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연준도 결국은 금리를 저는 올해 내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사실은 생각하는 편이고요. 사실은 이번에 한번 잘 나왔다고 저희가 좋아할 수는 없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숫자가 한 세네 번 나오면 한 8월, 9월쯤 되고 그때 되면 이제 한 4분기쯤 한번 내리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번에 연준이 그동안에 한 2년 동안의 정책들을 쭉 펼치면서 인플레이션을 잘 핸들링 했다라고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주변 분들한테 많이 여쭤봤거든요. 특히 네. 저보다 훨씬 경험도 많고 연배가 네. 많으신 이제 좀 평가가 어떤지 대학자님들한테 여쭤보면 좀 불만이신 것 같긴 근데 연준 하더라고요.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좀 잘했다라는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솔직히 양심이 있으면 잘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 인플레이션 is temporary라고 2022년 7월에 발언한 것도 그렇죠. 그렇고 그 이후에 지금도 사실은 일부 이제 비난하는 게 야, 이러다가 우리 다 망가져. 빨리 내려야 돼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일종의 시장에 약간은 내려달라는 이제 구원 바램의 일 수도 있는데 네, 한편으로는 연준이 너무 뭐랄까 한번 조금 약하게 갔다가 그 후로 너무 과도하게 센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사실 그러세요. 이게 연준 의장이 이전의 의장이 옐런이었잖아요. 옐런도 버클리 교수인가 그랬잖아요. 그 이전 의장이 버냉키였잖아요. 버냉키 MIT 교수였잖아요. 그 전의 의장은 그린스펀이었는데 그린스펀은 뭐 파이낸셜 마켓 출신이긴 한데 근데 학자 출신.
그린스펀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번 연속 출신. 학자 출신이 그 전엔 파이낸셜 마켓 출신이었는데 네. 그래도 그린스펀은 그 전에 파이낸셜 마켓에서 굉장히 쌓아온 뭔가 그 네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파월이라는 분은 사실은 파이낸셜 마켓에 있긴 있었지만 변호사 출신. 변호사 출신이시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뭐 잘 저희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학계에서 일부는 아 이거 참 저분한테 우리가 맡겨도 이게 경제를 되는 아나? 걸까? 경제는 알지만 연준 네. 의장이 알아야 되는 것만큼 아나 이런 연구를 생각들을 해봤나? 약간 그런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파월 의장이 발언하거나 이럴 때마다 좀 느끼는 건 저분이 상대방이 자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혐의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오점이 얻기 위해서 조금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약간 드는데 변호사스러운. 제가 감히 파월 의장을 판단하는 건 굉장히 어폐가 있지요. 파월 의장을 판단한다기보다는 연준이 과연 그 인플레이션을 잘 이제 뭔가 핸들링하면서 네네. 경기까지 무너지지 않게 하면서 이런 흐름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보면은 주식 시장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물론 중간중간에 부침은 있었지만 그럼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과정은 뭐 험난한 뭐 오르락 내리락이 있긴 했지만 부침이 있긴 했지만 그래 결론을 지금 시점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까지 잘한 거 아닌가? 뭐 앞으로도 잘할 건가? 요거는 저희가 보통 이제 반사실적 실험이라고 하는데 네. 파월이 아니고 딴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연준 의장이 예를 들어서 연준의 멤버 구성이 지금과 달랐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주식시장은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해 보면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뜨거운 것에 그 기여도가 연준의 기여도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약간 비판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도 저는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연준을 굉장히 좋아하고 뭐 한국은행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만 어쨌든 연준이 이번에 굉장히 너무 잘했네. 이거 뭐 트리플 악셀 거의 완벽하게 했네.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연준이 어쨌든 이제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사실 9월까지는 그래도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중간 사이에 큰 변수는 없겠죠? 네, 저는 미국 경제가 네. 순간 급속 추락을 하거나 이런 일은 이제 지금 시장에서도 거의 베팅하지 않는 것 같고 저도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지표들이 너무 괜찮아서요. 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 중심 정책하니까 물가 중심 정책을 연준이 하고 있으니까 결국 네. 물가가 내려가는 속도 거기에다가 이제 나오는 노동시장에서 나오는 신호들 노동시장이 어쨌든 간에 지금 조금씩 쿨링은 되고 있다라는 신호인데 그 임금 상승률 내려가는 속도도 뭐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내려는 가고 있고 그래서 그 쿨링하는 정도와 인플레이션이 또 내려가는 정도 특히 인플레이션 내려가는 정도에 결국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이거를 같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약간 이제 한 번쯤 복귀해 보면 제가 찾아봤어요. 옛날 문서들을. 2023년 초에 각국 IB들에서 나온 문서에 뭐가 있었나? 24년 말고 네, 올해 네. 말고 작년 초에. 2023년 초. 예, 3년 초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 IB들이 무슨 얘기를 막 썼냐 하면 네. 코로나 때 아주 대량으로 풀린 초과 저축이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올 한 해 미국 경제가 뭐 버티긴 버티겠지만 네. 그래도 경제 성장률 1%대 중반일 것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결국 나온 게 2.5%잖아요. 2024년 초에는 그 초과저축 얘기는 좀 줄어들어요. 줄어들지만 고금리가 이게 누적되고 고물가가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소비 여력은 많이 줄어든 상태다라고 엣지를 줬다가 네. 지금 결국 또 나오는 얘기는 이거 노동시장이 버텨주니까 결국은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두텁고 거기다가 지금 이민도 들어오는데 이민자들이 또 이렇게 소비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야. 벌면 많이 쓰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집값은 생각보다 안 내려가고 있지만 그래도 소비가 이렇게 견조해. 이 얘기도 계속 나오거든요. 결국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얘기들은 연초 들어가기 전에는 이거 고금리 고물가 힘들 거야. 초과저축 소진돼서 힘들 거야라고 얘기했다가 네. 버티고 또 고물가 고금리라서 힘들 거야. 였다 버티고. 그러니까 이 패턴이 한 두 해째 반복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제 상황은 뭐가 안 좋으면은 뭔가로도 계속 이게 그러니까요. 맞춰져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자원이 모이는 데여서 그런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을 모이는 데일까요? 미국 정부에서 자원을 모으게 하는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맞네요. 그 여돈 앵커님 표현이 되게 좋으신 것 같은 게 최근 오게 들어서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예전에는 오게 했다면 자발적으로 오게 네. 했다면 지금은 이제 억지로 막 네. 영끌을 하는 기분이기도 한데 네. 정책들을 보면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미국으로 아직도 몰려들고 있는 결국에는. 수많은 인적 자원들과 그들로부터 나오는 생산성들과 그들로부터 나오는 임금,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뭐 압력, 예를 들어 네. 공급이 부족하면 또 그 공급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이 가고 네. 이럴 수 있는 건 결국은 뭐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고 미국의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제가 말고. 저희 아내가 저한테 너무 사대주의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사대주의자라서가 아니고 미국 경제 보면 가끔씩 부러울 때가 있어요. 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 사대주의라는 표현을 지인들이 많이 쓸 정도로 네. 미국을 좀 좋아하기는 하고, 그러니까 그 좋아한다라는 게 막 이렇게 신봉한다라는 게 아니라 부러워하는 거죠. 그렇죠. 미국은 좋겠다. 아, 좋겠다. 미국은 저게 되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라 그래도 우리가 뭐 안 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미국은 오라고 하면 특히 뭐 이런 관세 막 때려버리고 뭐 이렇게 뭐 좀 지원해준다고 하면은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분위기가 상황이 연출된다라는 게 부러울 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강세장이 끝날 때의 모습들이 지금 조금씩 보이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현재 뭐 시장을 봤을 때 어떻게 정말 강세장이 끝난다라는 그런 모습 저는 연료가 보이나요? 소진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여전히 편이고요. 연료가 예, 있다. 그리고 뭐 AI 쪽이나 이쪽은 당분간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볼 때 미국의 생산성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혹은 오히려 생산성이 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봤을 때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또 어떠냐도 되게 중요한데 유럽 안 좋고 중국은 사실은 최근 들어서 뭐 1분기 GDP 지표 잘 나왔다 얘기는 있지만 네. 사실 중국은 뭐랄까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해소된 것 같지는 저는 그렇죠. 않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치료됐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열이 내렸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중국, 유럽 뭐 그렇게 뭐 생각보다 별로고 일본은 지금 또 헤매고 있고 네.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뭐 신흥국도 그렇고 뭐 결국 좋은 쪽은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당분간은 전 세계에서 주목할 장은 그래도 미국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근데 다른 국가들이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하고 뭐 유럽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좀 굵직한 국가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면 결국에 이것도 이제 미국을 좀 이렇게 갉아먹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지는 않나요? 미국이 생각보다 그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요. 저희는 최근에 미국이 막 중국 때리고 무역 갖고 전쟁하고 막 네. 이래서 요 얘기도 드리면 되게 좋은데 그래서 미국이 뭔가 되게 무역 갖고 혜택 보는 나라 같잖아요. 네. 특히 막 트럼프 선생님 나와갖고 아 우리 이렇게 무역 적자 국가들 우리한테 무역 적자 매기는 국가들 우리 다 보복할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되게 무역에 뭔가 오리엔티드 돼 있는 나라 같잖아요. 실제로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미국은 무역을 사실은 시쳇말로 안 해도 되는 나라인데 그러면 그 정치인들이 왜 그러냐? 최근에 그거 보셨어요? 뭐요? 미국인들의 반중 감정의 도가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을 예를 들어서 좋게 보지 않는다, 싫어한다라는 사람들의 비중이 한 몇 퍼센트였나요? 40%인가 밖에 안 됐었습니다. 최근에 그걸 조사해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70% 정도, 공화당 지지자들의 83%가 중국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건 공화당 정부가 들어오건 그들은 다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레토릭으로라도 때려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나한테 오는 실익이 없다. 나라기보다는 실제로 미국 경제에 오는 실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레토릭으로는 때려야지 표가 돼서 나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정치인들에게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 때리기, 다른 나라에 대해서 무역 장벽 세우는 거 오늘도 바이든 방금 전에 박정훈 팀장님께서 네, 얘기했잖아요. 관세. 그런 얘기들도 전부 다 이거는 사실 실익보다는 레토릭이 더 커서 결국은 이것은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저는 조금 더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관세 얘기 나오고 중국 관련해서 때리기 하는 게 굉장히 또 정치적인 표를 얻기 위한 행보다라는 걸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미국에 뭔가 조금이라도 실익이 있으니까 저렇게 관세를 매기겠지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확실한 이제 정치적인 액션이었다로 우리는 평가를 해볼 수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이제 중국 관련된 기업들은 더 좀 힘들게 되는 거고, 이제 돌아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봐야 알겠죠. 그거는 섹터별로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떠냐 하면 저는 예를 드는 게 반도체랑 이제 2차 전지 같은 네. 건데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국에다 파는 게 별로 없잖아요. 중국은 중국 내수 시장이잖아요. 전기차는. 네. 대신 이제 우리가 미국 쪽에 갖다 붙으면 미국에서 갖다 팔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척을 져도 전기차에서 잃는 게 적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미국에 갖다 붙으면 좋은 건 있어요. 미국에서 보조금도 받고 뭐 여러 가지로 미국에다 갖다 팔 수 있고 좋습니다. 근데 중국이랑 척을 지은 문제가 뭐냐? 중국한테 우리가 반도체 수출하는 게 우리 반도체 수출이 거의 절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시장을 잃는 거거든요. 생산 기지랑 시장이 이제 분리가 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도체 부분에서는 중국을 척을 지면 분명히 잃는 게 생기잖아요. 그거는 저는 그래서 섹터별로 중국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이 더 강한 마켓이냐 아니면 수요가 더 강한 것으로서의 시장이냐에 따라서 저는 조금 섹터별로 달라질 거라고 보는 편입니다. 네. 자, 지금 AI 이야기도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매크로 얘기하다가 산업 얘기하면은 약간 좀 너무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 AI 쪽에 있어서의 시장 분위기 워낙에 이제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제 경제학자로서 미국 경기를 볼 때 AI 관련한 산업에 어떤 면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신지 혹은 뭐 어떤 이슈나 기업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주린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식 잘 못하고 주식에 뭐 예를 들어서 수익률도 별로 안 좋은 사람이고 주식의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네. 예, 근데 저는 사실은 뭐 AI는 결국은 온디바이스로 어떻게 잘 안착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온디바이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온디바이스로 가면서 우리나라도 얼마나 거기에 딸린 또 하이엔드의 메모리 반도체들을 거기 갖다 붙일 수 있느냐, 갖다 팔 수 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뭐 미국 경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경기에 있어서는 다음으로 볼 것은 또 AI가 어떻게 온 디바이스로 잘 안착하느냐를 저는 좀 보고 싶고요. 그래서 올해 있을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 뭐 퀄컴에서 하는 이제 쇼케이스 같은 것도 있고 여름에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시장의 기대는 분명히 있는데 거기서 나올 새로운 기술들이 AI 기술들, 특히 뭐 온디바이스 관련된 기술들이 어느 정도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 나와주느냐, 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AI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전 세계 AI 관련한 산업에 있어서의 리더 역할을 지금 미국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 산업을 봐서도 결국의 결론은 미국 쪽으로 있어서의 더 큰 성장을 그렇죠. 기대할 수밖에 네, 없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냥 퉁쳐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뭐 기술이나 생산성 같은 것들이 네. 결국은 이제 미국 중심으로 가고 있다, 미국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네.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지금 여동훈 앵커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기승전 자꾸 미국으로 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글로벌 이게 인터뷰긴 글로벌 하지만. 인터뷰라서 네. 다행이지 이게 만약에 뭐 우리나라 네. 마켓 인터뷰였으면 제가 되게 혼났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또 미국이 잘 되고 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같이 따라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뭐 물론 우리가 주도를 하지는 못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네. 그 영역에 있어서 우리도 그 낙수 효과에 긍정적으로 또 실적도 나오고 산업도 커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그냥 싫다라고는 네네네. 근데 이제 할 하나 수는 조심해야 없죠. 될 건 글로벌 분절화가 조금 더 심해지면 분절화. 네, 그 분절화가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척을 지는 정도가 점점 네. 심해져서 블록이 더 심해지게 네, 가면 IMF에서 작년에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는 중국이고요. 그 다음으로 피해는 보는 나라가 우리나라더라고요. 왜요? 우리나라는 중국이라는 시장이 있는 데다가 미국은 또 생산 기지로서 자꾸 미국 쪽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거기에 끼어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산업적인 측면에서 피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저는 우리나라 되게 가끔씩 좀 열받을 때가 있는데 네. 그런 거 해도 중국 다음으로 피해를 보는 게 우리나라고. 새우등 터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하고 대만 사이에 양안 관계 안 좋아도 제일 피해 보는 건 대만이고 그 다음 피해 보는 게 우리나라라는 또 보고서 같은 것도 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무역 갖고 먹고 사는 나라, 수출 갖고 먹고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 옆에 중국이란 나라가 있고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은 미국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거기에 엮여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경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주한미군이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대만 사이 안 좋아지면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들어가면 중국이 제일 걱정하는 건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 빼갖고 대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또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동시에 작전을 뭐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북한도 내려오면 주한미군 붙잡아두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것 때문에도 피해가 생기고 뭐 이런 시나리오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방법이 없나요? 방법은 사실 우리나라가 줄타기를 외교적으로도 잘하는 거고 네. 뭔가 경제적으로도 잘하는 거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는 뭐 우리가 그걸 안 좋게 볼 것이 아니고 전 줄타기를 되게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그 전통 줄타기 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네, 잘 맞습니다. 버텨서 네, 그 정말 맞습니다. 아슬아슬한 네, 맞습니다. 그 줄타기를 잘 해야 된다는 건데 결국 우리도 대외적인 외교와 그 정치를 좀 잘해야 되는 네, 요즘 그런 경제라고 안 상황이네요. 하고 경제 안보라고 그러잖아요.
와, 이게 뭔가 이제 우리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이 참 이제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그 기술력 가지고서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네. 그와 반대로 우리가 또 같이 그 사이에 껴서 항상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나라도 또 우리나라가 된다라는 게 참 씁쓸하기만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글로벌 인터뷰 본연의 그 모습으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나라 많은 주식 투자자분들이 국장을 팔고 미국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국장만 하다 미국장 가서 뭐 수요 보고 있다 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씁쓸한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뭔가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거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이제 미국 쪽으로 뭔가 다 쏠리고 있어서 우리나라 좀 걱정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좀 안 하십니까? 그런 얘기도 하죠. 하고 뭐 저도 친한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에서 그 직장인들이 다니는 2년짜리 석사 프로그램이 서강대에 네. 있는데요. 그걸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랑 또 친해지기도 네, 하고 해서 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이제 다 직장인들이시니까 네. 그분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내 거에서 수익률은 다 미국에서 나와요. 한국은 주로 좀 잃고 있고요. 미국은 주로 좀 얻고 있고요. 네. 그래서 퉁치면 미국 쪽에서 좀 더 나오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네, 걸 들으면 그냥 웃으면서 넘기면 되는 얘기인데 그게 저는 참 쓰라려요. 쓰라려요. 네. 쓰라리죠. 그리고 실제 저도 그렇거든요. 실제 저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우리나라 밸류업 같은 것도 좀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펀더멘털도 조금 좋아야 되고 그렇죠. 뭐 근원적인 문제는 있죠. 우리가 지금 시총이 아니고 주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시총의 한 20%가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라서 또 반도체가 워낙 경기 민감한 거라서 네. 근데 지금은 또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근데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또 주식 가격은 생각보다 안 올라가는 게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문제가 뭐가 있는지 좀 잘 진단을 하고 진짜 좀 처방을 좀 잘 내리고 말로 하는 밸류업이 아니고 정말로 하는 밸류업을 좀 하면 좋겠고 그래서 좀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마켓이 좀 신뢰를 얻어야지 사실 그런 얘기 하신대요. 외국 투자자들한테 아니 저기 우리나라 주식 한국 주식 좀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네도 안 사는 거 왜 우리가 사야 되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개인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신대요. 기관 투자자들도 국민연금도 그렇고 네, 맞아요. 미국 주식 비중을 더 아니, 끼우는데. 그렇게 좋으면 니네부터 사라고 얘기하신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런 그러면 면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왕 우리가 미국으로 간 김에 네. 마무리는 그러면 저희가 언제 또 우리 교수님이 모실 수 있을지 모르니까 네. 상반기 중에 가장 큰 뭐 이벤트나 뭐 요 부분은 저도 한번 기다리고 있는 그 이벤트입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상반기예요. 저는 사실은 뭐랄까 한 방의 인생 역전 스타일이 아니라서 네네.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 걸 추구하는 스타일이어서 네. 저는 미국은 지금 지표들 나오는 거 매달 보는 게 정말 유일한 낙이고요. 사실 조금 지겨워요. 네, 이제 지겹지만 2년 넘게 이제 보고 끝물입니다. 있어서. 아 그래요? 네, 내년 한 상반기쯤 되면 지나면 우리가 뭐 미국 주식에 그렇게 미국 주식이 아니고 미국의 지표에 그렇게 관심을 가졌었나? 물가 이제 얘기도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물가가 그렇죠. 그때 되면 오히려 물가가 이제 저희 관심 밖으로 좀 벗어날 거니까 당분간은 미국 지표 조금만 더 트랙하시고 네. 그리고 오히려 조금 국장도 저희는 이제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1분기 GDP가 잘 나왔잖아요. 네.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건지에 대한 지금 이견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분기 GDP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1분기 GDP가 속보치가 나온 건데 그거의 확정치가 어느 정도 깎이는지 혹은 어느 정도 깎이지 않는지를 좀 보시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기가 사실은 하방으로 갈수록 저는 약간 불확실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 지표들 약간 챙기시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 우리나라 경기 지표 좀 챙기시면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우려했었던 유럽이나 중국 쪽에 있어서의 그런 좀 뭔가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엄습해서 요즘 전체 시장을 좀 차갑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걱정하는 거는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ECB가 너무 빨리 움직일까 봐. 지금도 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ECB가 어쨌든 간에 지금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고 쪽은. 유럽은 생각보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 하고 싶은데 그랬다가 괜히 또 환율 쪽에서 불안이 생겨갖고 수입 물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다시 튀어오르면 네. 그때부터는 사실은 약간 더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생각해보세요. 어떤 병이 걸렸다가 거의 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의사 선생님을 딱 찾아뵈서 이제 거의 다 나았겠지라고 네. 봤는데 실제로 나아지고 있었고 네. 아이고 재발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거는 처음 그 병에 걸렸을 때보다 훨씬
정신적으로 버티기가 힘든 그렇죠. 상황이 오잖아요. 유럽은 약간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유럽은 그러면은 ECB에서 금리 인하를 조금 천천히 속도를 미국과 맞춰서 해야 되는. 저는 잠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약간 하나 걱정되는 게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3% 와서 드렸었는데 네. ECB가 생각보다 연준보다 되게 조직이 약합니다. 약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연준보다 훨씬 팀 플레이보다는 개인 플레이를 많이 하는 데입니다. 그냥 훅 해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개인기에 조금 더 그러니까 연준이 좀 더 티키타카라고 생각하시면 ECB는 조금 더 해줘 축구. 그러니까 야 이거 해줘. 가서 네가 혼자서 해줘라는 해줘 축구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ECB는 조금 걱정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돌출적인 어떤 결정이 나올까봐. 네, 중간 그 사이에 ECB의 통화 정책이 미국과의 뭔가 이제 불협화음이 나타나지 않게 잘 속도를 맞춰서 하는지 여부까지 여러분 잘 지켜보시고 당분간은 계속해서 뭐 물가든 고용이든 관련한 데이터들을 보시되 요 얘기는 아마 이제 올 하반기나 내년에 돼서는 점점 더 줄어들 거다라는 생각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했고요.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